원전 공사가 건설 재개로 결론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건설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53.2%가 원전 축소를 지지했다며 원전 축소 에너지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상생의 길을 찾은 묘수란 분석과 함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간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1,000억 원가량을 어떻게 보상할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같은 이유로 당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은 7명에 대해 외교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여직원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갑질과 욕설을 일삼은 외교관들도 있었습니다.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는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차가 멈추기 직전 어설프게 몸을 던지거나 서행하는 차량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특정 기사를 눈에 잘 안 띄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리즘 운운하며 누구도 기사 배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네이버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대형마트 문화센터에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형마트 문화센터 여러 곳을 다닌 한 영유아 프로그램 강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 억제제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데다 부작용이 심각해 의사들이 처방 기준을 잘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결국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 공사 재개가 59.5%, 중단은 40.5%로 1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안정식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5일 진행된 마지막 4차 공론조사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양자택일로 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건설 중단을 선택해 19%포인트 차로 건설 재개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보 의견이 포함된 1번 문항에서도 건설 재개가 57.2%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오차 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를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은 설문조사를 계속할수록 471명의 시민참여단 내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1차 조사 때 17.9%에 불과했던 건설 재개 의견이 최종 조사에서는 56.8%로, 30대의 경우 1차 조사 때 19.5%였던 건설 재개 의견이 최종 조사에서는 52.3%까지 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모두에게 위원회의 정책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원전 축소를 지지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상생의 길을 찾은 묘수라는 분석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71명에게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3.2%가 원전 축소, 35.5%가 유지, 9.7%가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공론화위는 애초 이번 공론조사의 주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라며 탈원전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원전을 축소할지 아니면 확대 유지할지가 5, 6호기 건설 중단이나 재개의 이유로 주장되는 등 논란이 촉발됐다며 원전 축소냐 유지냐에 대한 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포함시켜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공론화위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0년 이후에 완성될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지금 시민 참여단이 가타부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다수 의견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 분명했던 만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상생의 묘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했던 지난 석 달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전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이 5%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0.6까지 좁혀졌었는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19%포인트나 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김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공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달 1차 조사를 보면 건설 재개 36.6%, 중단 27.6%, 판단 여부가 35.8%로 재개가 우세하긴 하지만 유보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후 자료집과 이러닝을 통한 학습, 합숙 토론 등을 거치면서 유보 의견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아예 의견을 바꾸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여기 올 때는 거의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어저께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말 마지막 합숙 토론 시작 때 실시된 3차 조사에서는 재개 44.7%, 중단 30.7%, 유보 24.6%로 합숙 토론이 끝난 뒤 진행된 4차 조사에선 재개 57.2%, 중단 39.4%, 유보 3.3%로 재개 의견이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판단 유보층의 의견을 가졌던 분들이 재개 쪽 의견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하신 것으로 또 분석이 됐습니다. 학습과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건설 재개 쪽 논리에 시민참여단이 더 수긍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단순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와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바꿔나가는 공론조사의 차이가 이번 사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에 반대해왔던 야권은 시민참여단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석 달 동안 공사 중단으로 갈등과 혼란만 빚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참여단이 올바른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원전 산업의 미래를 살렸다면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 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크나큰 잘못을 이 정부는 저질렀다. 국민의당 역시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깔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른정당도 정부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 소동이 결국 1,000억 이상의 손해를 남기게 됐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원전 축소를 지지한 정책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3당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당은 탈원전 방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어서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청와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입장과 남은 과제까지 남승모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 발표 직후 청와대는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공론화위 활동을 통해 실익과 명분을 모두 챙겼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신고리 5, 6호기 문제를 충돌 없이 풀어낸 걸 최고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공론 조사로 확인된 원전 축소 여론을 바탕으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나갈 명분도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 관리 모델로 제시한 공론화위의 성공도 수확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약을 만들어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는 비난의 여지도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철회된 만큼 지지층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남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중단 공약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탈원전이란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바꿔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모레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석 달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그 늘어난 비용을 또 누가 어떻게 보상할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소식은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 전체 공정률은 29.5%. 방사선 누출을 막는 원자로 경납 건물의 바닥 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공사 재개 방침이 공식 확정된 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경납 건물 내 철근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단된 기간 동안 공사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시설물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본 공사는 빨라야 다음 달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1차의 시작은 2주에서 한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본공사가 시작되는 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난 석 달간 자재와 장비 보관, 현장 유지 관리와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소요된 비용은 1,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전체 공사 사업 예비비 2,782억 원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이 위치한 울산시가 상인들의 영업 중단 등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한 데다 일손을 놓았던 하청 도급업체들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를 놓고 찬반 주장이 격렬했죠. 오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그동안 대립했던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더욱 안전한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건설 재개 소식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주민대책위와 울주군, 한수원 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재개 권고안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준공 때까지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주민들이 그간에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원자력학계도 원전 수출 산업이 기사회생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감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원전을 계속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신인도도 상당히 높아질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반면 건설 중단을 요구해온 환경 시민단체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진대 위에 건설하는 문제점, 다수호기와 인구 밀집도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탈원전 정책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등 임기 내에 실질적인 핵발전소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뜻이다. 찬반 논란은 거셌지만 양측 모두 안전 기준을 강화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지난 석 달간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왔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해산했습니다. 국가적 갈등 사안을 조정할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공론조사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김홍수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삐걱거리는 듯 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은 겁니다.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에 결정권자분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자료집 제작과 토론회 발표자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다 찬반 양측이 공론화 참여 중단까지 검토하며 최대 위기가 찾아왔고 김지형 위원장이 호소문까지 발표한 끝에 가까스로 조사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가운데 471명이 최종 4차 조사까지 완주하는 열의를 보이면서 공론조사는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견과 반대가 나온다 그래도 그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주변에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공론화위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사안을 공론조사라는 형식을 통해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성패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또 찬반 양측이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논리와 주장을 펴면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경제부 손승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고리 5,6호기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에 공사가 재개될 텐데 그럼 다른 원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고리 5,6호기 이전에, 그러니까 먼저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3기가 있는데 이 3기는 계속 짓습니다. 신고리 4호, 신한울 1, 2호기인데 모두 공정이 95% 이상 진행됐고 내년, 내후년 차례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고리 5,6호기 이후 계획했던 원전이 6기가 있습니다. 이 6기는 모두 백지화할 계획입니다. 이건 건설 중인 원전 얘기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수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폐쇄한다는 겁니다. 고리 1호기가 지난 6월에 영구 정지됐고요.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를 포함해서 2030년 이전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게 10기가 있는데 가동 없이 모두 바로 폐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원전이 줄어들면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해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 정책대로 하면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원전의 빈자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대신해야 됩니다. 관건은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기료가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얼마나 빨리 불식시킬 수 있느냐는 건데 일단 기술 발달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서 효율성이 빠르게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3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 패널 1위 업체가 우리 기업이고요.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 회사들도 태양광, 풍력 발전 회사 인수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은 아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으로 이제부터 대세는 친환경 에너지다 이런 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 친박 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출당 조치가 시작된 셈인데 친박계는 정치적 폐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국정 운영 실패로 당에 해를 끼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이사가 취합이 됐습니다. 탄핵 이후 7달 만에 당원 1호 박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됩니다. 이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당에서 제명되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한국당은 또 서청원, 최경환 두 핵심 친박 의원에게 같은 이유로 당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반발하면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을 출당시키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당장 최경환 의원은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패륜이자 배신 행위라며 홍준표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친박 의원들도 바른정당과 보수 통합을 위해 윤리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며 홍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박근혜 환상에서 벗어나야 보수가 일어설 수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종 의결을 두고 양측의 극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에 대한 다른 야당들 반응이 미묘합니다. 야권 세판짜기와 연결되기 때문인데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이냐, 국민의당과 중도 통합이냐 머릿속이 복잡해 보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먼저 보수 통합을 추진해온 바른정당의 이른바 통합파 의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를 큰 결단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보수의 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에 힘이 되는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한국당과 통합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국민의당과 중도 통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바른정당 입장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야합의 다름 아닐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징계를 추진해온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중도 통합 논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형적인 정당,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통합이 될 거라고 거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자강파는 박 전 대통령 징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요란하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소문난 잔치였기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은 최근 인터뷰에서 통합과 연대 가능성을 언급해 중도 통합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출신 국민의당 중진들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바른정당과 중도 통합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온 외교관들이 여러 명 적발됐습니다. 여직원에게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라며 성희롱적 발언을 수시로 해온 공관장도 있고 폭력과 욕설을 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권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 씨는 확 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남자친구 구하는 광고를 내봐.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야. 유럽 지역 한 공관장이 여직원들에게 자주 내뱉은 것으로 조사된 발언입니다. 이 공관장은 직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고성과 폭언을 쏟아냈고 관저 요리사에겐 통금을 9시까지로 정하는 갑질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태평양 국가의 한 공관장은 툭하면 욕설을 퍼붓거나 책상을 발로 찼고 직원에게 연필을 던지기도 하고 식비를 주지 않아 요리사가 사비를 털어 음식을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라 망신시키는 추태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중남미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주재국과 업무 협의 자리에서 내 말 끊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교관 행사의 선술에 취해 다른 나라 외교관 옷 속에 강제로 얼음을 집어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외교부가 지난 8월 한 달 신고를 받아 잡아낸 갑질과 추태들입니다. 외교부는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은 5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명은 경징계,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직원 등 3명에겐 서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특정 기사를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도록 배치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배치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조작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 이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K리그 기사와 관련해 무언가 부탁을 한 뒤 2시간이 지나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자 연맹 측은 불리한 기사를 잘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오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네이버 기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냐라고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했고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네이버는 그동안 뉴스 배치의 공정성 논란이 일 때마다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자동 분류하고 배치 기록도 공개 관리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편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체 감사 결과 기사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포털이 여론 조작한다는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일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전체 부분에서 투명성을 제대로 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는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내부 편집자의 기사 배열 영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차에 몸을 던지거나 또 차 뒷바퀴에 슬쩍 발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서행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나오자 속도를 더 줄입니다. 완전히 멈추기 직전 갑자기 한 남성이 차량을 향해 뛰어들더니 한 바퀴를 구르기까지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대학원생 38살 강모 씨가 어설프게 몸을 던진 겁니다. 주차 단속을 마친 구청 단속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려 하자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차 앞으로 불쑥 나타나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단속당한 53살 강모 씨는 이렇게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 110만 원을 타냈습니다. 처음에 당했을 때는 소스럽게 놀랐습니다. 괘씸하게도 생각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량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사고와 무관한 사람 2명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억울해하는 사건을 재조사해 보험 사기 피의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시내로 출근하시던 분들은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면서 경찰이 출근길 도심 교통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도로 곳곳에서 뒤엉킵니다. 통제된 세종대로 바로 앞 도로는 난장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아침 6시부터 낮 1시 반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교통을 부분 또는 전면 통제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도로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소문에서 오는데 이거 막힌다고 할 수 없고 주차장이라고 봐야죠. 다른 데서 해도 될 텐데 굳이 복잡한 데서 해야 되나.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의 지각이 속출했고 교통 통제 홍보마저 부족해 영문도 모른 채 출근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혀 몰라요. 아무 얘기 없고 그냥 버스나 먹고 봉고차들이 많길래 무슨 큰 행사 하나 보다 뭐 이 정도? 팻말도 프랭카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2013년과 2010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평일에 군이 광화문 광장을 통제한 적은 있지만 모두 출근 시간은 피했습니다. 경찰의 날 행사는 매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었지만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대테러 시범을 보이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모든 버스에 장착돼 있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운행 시간뿐 아니라 과속 그리고 급정거 횟수까지 기록이 남게 돼 있어서 이 버스 기사의 운전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 버스의 운행 기록을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사고가 나기 석 달 전부터 이미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버스회사 오산교통의 사고 전 6개월간 디지털 운행 기록입니다. 빨간불과 함께 매우 위험 등급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업체에 소속된 버스 기사들이 다른 버스에 비해 과속과 급가속 등 위험 운전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업종 평균에 비해 위험 운전 행동이 2.6배 높아 사망사고 6개월 전부터 연속으로 매우 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예산 580억 원을 들여 2012년 모든 버스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교통안전공단에 매달 기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운전 행동이 다른 회사보다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한 사고 예방 조치는 미흡합니다. 운행 기록을 근거로 처벌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 회사마다 운행 기록 활용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들은 뭐 알 수가 없죠.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을 불러가지고 정보를 주지. 이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장치의 정확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사고가 난 뒤에야 운행 기록을 살펴볼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네, 요즘 살을 빼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까지 복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욕 억제제는 마약류로 분류될 만큼 인체에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의사들도 처방 기준이나 복용 기간을 잘 지켜서 처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지 유덕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식욕 억제제를 처음 처방받아 복용했던 이모 씨. 아예 뭐를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게 만들더라고요. 한 12kg 정도? 그 정도. 반년 만에 본 놀라운 효과에 또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그때부터 부작용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은 아예 집 밖 자체를 아예 안 나갔었어서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연락이라도 먼저 피하고 그냥 자해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불면증이나 두통 같은 가벼운 부작용은 지난 5년간 60배 넘게 증가했고 식욕 억제제를 먹다가 숨진 사람이 지난 2년간 4명이나 됩니다.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혈압이 오르고 심지어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이렇게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때문에 식욕 억제제는 고도 비만이거나 열량 조절이 필요한 특정 질환 환자 등에게만 처방해야 합니다. 복용 기간도 최대 석 달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약처의 지침은 잘 지켜질까? 수도권의 한 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적정 체중이 이거예요. 찌셔야 돼요. 사실은.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에 가까워 처방 대상이 아닌데도 식욕 억제제를 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처방해 줍니다. 보시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본인이 알아서 조절했어요. 이번엔 피부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면서 아예 체중조차 검사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식욕 조절하는 목적이 일단 지금 크니까 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식욕 조절하는 약하고 위장약. 인터넷을 보면 식욕 억제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 등 자세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식약처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쉽게 살을 빼려는 사람과 마구 처방해주는 의사들의 인식 개선이 없는 한 식욕 억제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입니다. 어린 아기와 함께 대형마트 문화센터 다니는 분들 요즘 많으십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문화센터 여러 곳에서 일했던 한 영유아 프로그램 강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6개월 된 아기의 엄마인 조모 씨는 닷새 전 이마트 킨텍스점 문화센터에서 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녔던 프로그램의 강사가 결핵에 걸려 강사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푸근 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너무 놀랐는데 반면에 왔던 문자는 너무 되게 심플하게 왔어요. 감기도 아니고 결핵인데 5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와 감각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시범을 보이며 아이와 접촉하기도 합니다. 일산 서구보건소는 이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아기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차 대상자 24명 중 15명이 영유아였습니다. 영유아고 만약에 결핵이 됐을 경우에 중증 결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른하고 달리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문제의 강사는 다른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마트 일산 킨텍스점과 풍산점, 2001 아울렛 철산점, 인천 롯데마트 청라점 등 문화센터 총 4곳입니다. 전체 역학조사 대상자는 이미 100명이 넘었습니다. 결핵 감염 검사가 진행 중인데 영유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면역 기능이 아직 저하돼 있으니까 결핵성 뇌막염 이런 거 같은 중증 결핵이 생길 위험이 높고 그런 게 생기면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럴 수도 있죠. 지난해 개정된 결핵 예방법은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종사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잠복 결핵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센터 강사는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기준을 강화해 출간 강사들의 동의를 구해 사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지출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마다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상황에서 문화센터 강사에 대한 전염병 관리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우리은행의 특혜 채용 비리 파문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모든 은행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자체 조사를 주도할 검사실의 최고 책임자 역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인사, 채용 시스템을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검사실 주도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실의 최고 책임자 역시 문제가 된 채용 청탁에 연루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채용 청탁 문건엔 이 임원이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 2명의 채용 청탁을 은행 측에 전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 조사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 자녀를 추천한 걸로 문건에 기록된 또 다른 임원은 금감원 혁신 태스크포스의 외부 위원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면 당연히 이제 조사 업무에서는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들의 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탁을 주고받은 의혹 당사자인 금감원과 은행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승마협회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당하게 쓴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순실 씨 측이 표적 감사를 받았다며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승마협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냈습니다. 정 씨가 국가대표 훈련비 2천만 원을 불투명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고 승마협회는 올해 4월 전액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올 초에는 정 씨가 덴마크에 구금돼 있었고 귀국한 6월 이후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터라 접촉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협회 측은 훈련비 반환 마감일을 석 달 넘긴 올 10월에야 그것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 씨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요구하거나 소송을 내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변호인을 통해 최순실의 답변이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유라만 감사한 것 아니냐며 표적 감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다른 선수는 조사 않고 정 씨만 감사한 것이라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훈련비를 반납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반성도 안 하겠다는 이건 뻔뻔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각 이거 환수 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승마협회는 고 최순실 씨를 상대로 훈련비 반환 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밀접한 사이로 의심받아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 작성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추 전 국장을 단순 실무자로 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각 사유로 주거와 가족관계도 언급했는데 이는 추 전 국장이 노모와 함께 사는 형편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영장이 기각된 건 그동안 국정원 사건에서 국정원 하위 직원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영장은 번번이 기각된 것과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딴 구속영장 기각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신순균 전 국정원 실장의 구속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 전 국장과 달리 박원순 제안문건 작성을 지휘한 신 전 실장이 구속된다면 혐의가 소명된 핵심 지휘부는 구속한다는 법원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하는 등 추 전 국장이 주도했다는 범죄 혐의의 수사력을 집중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이틀 뒤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던 아베 총리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모레로 다가온 일본 중의원 선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선거 전에 북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北朝鮮の脅威、強いリーダーシップで日本の平和を守り続けます。この国を守り抜く. 아베 총리뿐 아니라 내각 강요들도 거리 연설에 나섰습니다. 합동 연설에 나선 방위상과 외무상 역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皆さん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もし今この瞬間にこの銀座の空に広島の10倍以上の原爆がもしここに投下されたら日本はどうなるでしょうか。 당초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는 복지 지출 확대와 원전 축소 문제, 그리고 각종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 총리 재신임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위기로 다가온 북한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고위계 도쿄 도지사가 중심이 된 반아베 진영의 초반 돌풍도 북한 이슈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과반수를 무난히 확보하고 열린여당인 공명당을 합칠 경우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의석, 즉 310석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청년의 얼굴은 그 사회의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죠. 미술 작품에 담아낸 청년의 모습을 통해 굴곡심했던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꿈이라든지 도전, 그리고 패기. 그냥 푸름이요. 어목한 일제강점기에도 그림 속에 나타난 청년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새 시대를 개척하는 선각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허영에 찬 모던보이, 모던걸의 이미지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 그려진 청년은 빼빼 마른 몸에 눈빛만 형형합니다. 전장의 병사와 헐벗은 아이들, 구두 닦기 소년 가장이 공포와 가난의 짐을 앞서 짊어졌습니다. 60, 70년대를 거쳐 80년대까지는 독재에 맞서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르짖다 희생된 얼굴들이 그림으로, 조각으로 기려졌습니다.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는 여대생과 봉제 공장으로 향한 소녀들이 공존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70년대. 정권에 반발하던 사람들이 우선 대학교 중심이었다는 게 멋있었어요.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물질 만능에 대한 풍자도 보이지만 새롭게 찾아온 풍요 속에 비로소 자유롭게 젊음과 문화를 누리는 모습도 많아졌습니다. 청년 실업이요. 엠포 세대가 그냥 피곤함? 저희도 열정은 넘쳐납니다. 요즘 청년들은 고시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서 꿈을 꿉니다. 우리 시대는 청년들을 좀 왜소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아에 대한 탐구라든가 시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무력감을 느끼지만 무력감에 갇히지 않으려는 몸부림. 오늘날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권 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과 경찰 간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하지만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선수들의 반발로 1라운드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대회 첫날 벌타 논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회 코스의 그린은 주변 지역, 즉 프린지와 경계가 명확해 프린지에 떨어진 공은 선수가 집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는 프린지의 잔디를 그린과 쉽게 구별이 안 될 만큼 짧게 깎아 선수들에게 큰 혼란을 줬습니다. 최혜진 등 일부 선수들은 프린지를 그린으로 착각해 여기에 떨어진 공을 집어들었다가 벌타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최진하 KLPGA 경기위원장은 뒤늦게 그린과 프린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선수들의 벌타를 모두 면제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문가답지 못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은 결정적인 저희들의 실수라고 인정이 됩니다. 벌타 면제는 더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선수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1라운드 결과를 무효로 처리하라며 대회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우승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 되게 불명예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는 들었고요. 팬들도 화가 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티업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지연이 되고 그에 대한 안내 멘트가 없어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KLPGA는 결국 공식 사과와 함께 1라운드를 취소하고 대회를 3라운드로 축소했습니다. 선수들의 집단 반발로 대회 1라운드 기록이 취소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경기위원장은 사임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글로벌 스폰서와 대국민응원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응답하라 5천만입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하루였죠. 이 기분 좋은 날씨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모레는 동해안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했는데요. 주말이 지나면 일본 남쪽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남해와 동해상에 거센 파도가 일겠고 주말 동안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안개가 강해지겠고요. 낮에는 해가 느려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 단풍 구경 가신다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첨예한 갈등을 빚는 국가적 사안의 해결책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전에 없던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를 다 떠나서 이번 실험이 우리 사회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데 하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